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단기금리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장기금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는 3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또는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채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기초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장기금리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본드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 개인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죠. 하지만 이제 기업이나 국가 같이 신용도가 좋은 그런 주체들은요,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 발행입니다. 개인 간 돈을 거래할 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차용증을 받잖아요. 채권은 어떤 차용증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 뭐냐, 채권이? 채권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가, 이 사람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자금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특정 다수인 자금 공급자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대가인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그런 조건을 명시한 채무 증서를 유가증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단기 채권도 있어요. 만기 1년 미만인 채권도 있지만 보통은 만기가 1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제 장기금융시장 상품의 대표적인 걸로 치고요.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단기 채권도 거래가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증서를 유가증권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채권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 진짜 채권의 원뜻에 부합하는 장기 만기를 가진 채권이다.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채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그럼 장기냐? 1년은 되게 짧은 거고 3년, 5년, 10년, 20년, 심지어 만기가 없는 영구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상당히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가증권화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 유가증권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서로 표시한 거예요. 즉 현금은 아니지만 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걸 표시한 증권이 유가증권입니다. 줄여서 증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수표나 상품권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요. 좁은 의미의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자본증권, 즉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이니까 주식하고 채권이 되겠죠.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유가증권 의미를 생각한다면 유가증권화했다라는 거는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본증권은 처음 발행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주식 발행시장, 채권 발행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발행된 증권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또 유통시장도 반드시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라면 이런 조건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약속한 채무증서가 처음 발행돼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시장이 이제 채권 발행시장이 되는 거고요. 채권 유통시장은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면 기업이나 국가에게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돈이 이제 가는 거예요.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기업에게 직접 돈이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채권 발행자는 채권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이 개인 간 차용증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르죠. 일단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 뭐냐면 개인 간 차용증은 정말 개인끼리 막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채권은 아무나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주식회사 등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차용증은 일반적으로는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채권의 경우 유통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채권 용어로 이제 만기라는 거는 이제 수명이에요. 마지막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기, 원금 갚는 시기. 원금을 마지막으로 갚으면 채권은 죽습니다. 그다음에 액면가라는 거는 뭐냐면 만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면이자, 이거를 액면이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표면이자율, 액면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채권 발행 시 정해진 이자율이에요. 즉 돈을 빌려줘서 고마워하고 채권 발행자가 지급하는 그런 이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표면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에 대해서 이제 표면 이자율이 연율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10%이다라고 한다면은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억이 필요해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럼 만기가 5년짜리인 채권을 발행을 하겠죠. 근데 10억을 한꺼번에 발행하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를 한 10,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을 10%로 한다. 그 다음에 이자를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 1회 준다라고 합시다. 원 1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그런 채무증서를 유가증권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액면가를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액면가에 그냥 그 채권을 팔았다. 판매 가격이, 발행 시점 판매 가격이 한 주당 10,000원이다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10만 주를 발행을 하면, 10만 주를 만약에 발행을 하면은 10만 주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10억 조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10,000원 투자해서 한 주를 채권 한 주를 사요. 1년마다 10,000원에 10%인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받아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원금, 액면가 10,000원까지 받으면서 끝나겠죠. 물론 만기 이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채권은 발행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확정이 돼요. 또는 변동금리 조건이라면은요, 그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이 금리 변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발행 시점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확정소득 증권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이익이 발생했냐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이 점이 바로 주식과 다른 점,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채권 말고도 주식이 있는데 자본의 성격이 다르죠. 주식은 자기 자본인 거고 채권은 빚인 거예요. 타인 자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이익을. 근데 채권은 이익이 나든 이익이 나지 않든 이익이 작든 이익이 크든 약속한 표면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자가 망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이제 원금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의 투자에 있어가 비교를 했을 때 채권 투자를 할 경우 위험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비해서 안전한 거지 아예 노위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투자 위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채권은 상당한 고위험인 경우도 있겠고요. 자, 채권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뭐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라는 거는 부족한 재정 자금 또는 특정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고요. 외평채도 특정 목적, 환율 안정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발행되는 것이고, 국고채는 일반적인으로 재정 자금이 부족할 때 특정 사업 재원을 또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채라는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보통 이제 국고채, 국채 중에서도 국고채, 그리고 지방채, 그 다음에 특수채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국공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채는 뭐냐면요, 특수채의 한 형태인데 발행 주체가 금융기관인 채권이에요. 뭐 은행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은행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장기 차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뭐 통환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통환증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국은행이 뭐 법률과 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짧은 거는 보름 14일도 있고 긴 거는 한 2년까지도 있어요. 만기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통화량을 만약에 줄이고 싶다라고 합시다. 뭐 긴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공개시장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즉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을 RP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통환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싶다면 RP 매입을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통환채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만기 이전에 상환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금리는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분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죠? 신용 위험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커져서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 위험 프리미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위험 프리미엄은 신용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장 낮겠죠. 제일 작을 테고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아마 개별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그 신용 위험 너무 기니까 줄여서 신용 위험이라고 합시다. 신용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가를 많이 줘야만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해당 주체가 발행한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이자가 아마 표면 이자율이 높아야 할 것이다 라고, 뭐 수익률도 마찬가지 개념이긴 하지만 표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 것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갖고 주체만 다를 경우 회사채의 표면 이자율이 제일 높을 테고요, 국채의 표면 이자율이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체만 다르다는 거의 의미는 뭐 만기도 같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조건들이 갖고 주체만 다른 경우, 그럴 때 당연히 회사채 표면 이자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금융채, 그 다음에 지방채, 그 다음에 국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채권을 또 어떻게도 구분할 수 있냐면 지급이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서 뭐 확정금리부 채권을 뭐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고정금리 채권 뭐 또는 고정금리채. 이자가 발행 시점에 정해진 고정금리로 지급되는 아주 전통적인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부 채권은 이자가 변동금리로 지급되는 채권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행 시점에 지표금리는 뭘로 할지, 뭐 어떤 금리로 할지,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몇 퍼센트 포인트로 할지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구분이 돼요. 이표채라는 거는 이표, 즉 쿠폰이라는 게 이자를 이제 쿠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 전형적인 채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인 채권은 이자가 있는 고정금리 채권이에요. 즉 고정금리 이표채가 바로 전형적인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에 대비되는 말이냐면 할인채에 대비되는 말이에요. 할인채라는 거는 만기에 원금만 지급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액면가보다 더 저렴하게 할인되어서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채입니다. 이자가 선지급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채라는 것도 있는데 복리채는 뭐냐면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서 만기의 원금과 이 복리로 재투자된 이자가 지급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자 지급 방식에 이제 단리도 있어요. 복리에 대비되는 게 단리인데요. 단리, 복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복리는 그 전에 받았던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고 그 전에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0% 이자율로 2년 정기예금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자 지급이 단리로 지급되는 조건일 경우라면은 1,000원에 대해서 이자 10% 이자가 100원이죠. 이 100원이 두 번 지급이 됩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100원이 두 번 지급이 돼요. 그래서 만기가 될 때 찾게 되는 원금과 이자 합이 1,200원이에요. 1,000원 더하기 100원 더하기 100원 해서 1,200원입니다. 복리로 이자가 지급되는 그런 조건일 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 일단 이자가 두 번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첫 1년 이자 1,000원을 넣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100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00원이 두 번째에도 100원이 지급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자 100원에 대해서도 또 10%, 10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찾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1,210원이다. 10원 차이가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예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단리와 복리 방식은 이자금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게 더 좋냐? 당연히 복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조건인데 어떤 상품은 단리, 어떤 상품은 복리, 뭐 그런 게 거의 없지만 그럼 무조건 복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리 상품이라면 그러면 또 이자를 뭐 6개월마다 주는 경우도 있고 1년마다 주는 경우도 있고 월마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이자 지급 간격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즉 1년마다 한 번씩 복리로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더 좋고요. 그것보다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상품이 좋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인데 이런 상품 사실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이론적으로 이자 지급 간격은 같은 조건이라면 짧을수록 좋고 같은 조건이라면 예치 기간이 길수록 우리한테는 좋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2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7.2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복리로 이자를 지급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이자율과 기간의 곱은 대략 곱하면 7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한데요. 복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 이자율이 만약에 3%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려면 한 몇 년 필요하냐면 70일을 3으로 대충 나눠봐요. 그러면 대략 딱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24년 걸립니다. 그렇죠? 24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율이 3%니까 24년 걸리죠. 만약에 6%라면 한 12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기사를 보면은 뭐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여기서의 수익률, 국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급등했다, 뭐 이런 말 나와요. 채권 기사 보면은 어떨 때는 가격으로 얘기했다, 어떨 때 수익률로 얘기했다, 막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꼭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채권 가격은요, 주식처럼 매일매일 변해요. 주식 가격도 매일 변하죠.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순간 변하죠. 채권 가격도 변합니다. 자, 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률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해서 꼬박꼬박 그냥 정해진 시점에 이자 받고 만기의 원금 액면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한 가격이 어떤 가격이었냐에 따라서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럼 뭐가 있냐?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이자를 좀 받다가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을 누리는 거죠. 그럼 매도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은 사실 지금은 모르지만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수익의 원천은 뭡니까? 이자, 표면 이자와 매매 차익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을 매입한 가격으로 나누면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이든 이 경우이든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 이자율은 정해져 있지만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채권 가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채권을 어떤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수익률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 변한다라는 말은 채권 수익률이 변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면이자율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표면이자율은 발행 시점에 확정되는 액면가의 몇 %에 해당하는 정해진 겁니다. 변동금리 채권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표면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은 다른 개념이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라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으로 이야기했다, 채권 수익률로 이야기했다 하는 거는요, 그냥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채권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채권 금리라고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채권 금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 채권 금리로 표현하든 채권 수익률로 표시하든 뭐 이거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어떤 관계냐? 역의 관계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채권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역의 관계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 이 말과 같은 말이고, 채권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는 한번 이해하고 그냥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상승은 뭘 의미하고 채권 수익률 하락을 의미하고, 채권 가격 하락은 뭘 의미하고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채권이라는 것도 결국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수요가 많아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채권의 매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채권 수요가 적어서 채권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합시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은 매입했는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채권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는 어떤 관계냐? 역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의 금리는 무슨 걸 의미하면 시장금리, 시중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 시장금리,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것도 그냥 이해한 다음에 외워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금리가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합시다. 올라갔어요. 금리가 상승하기 전 이 시점에서 발행된 채권을 이제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A와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한 후에 또 다른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됐어요. 이거를 B라고 합시다. 금리가 이제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요, 상승한 이후 새로 발행되는 B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좀 높을 거예요. 왜? 표면 이자를 더 안 주면 금리가 올라갔는데 다른 투자 대안도 많은데 굳이 이 채권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이후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에 발행된 A 채권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이 그것보다 더 낮겠죠. 왜?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더 낮은 표면 이자를 지급해도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한 이후 A 채권의 인기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거예요. 표면 이자율이 더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A 채권의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발행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자, 금리가 상승했더니 어떻게 됐다?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관계는 외우면 나중에는 좀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과 금리는 어떤 관계냐? 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금리가 변하면 채권 수익률이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 개념. 여기서의 금리는 시장 금리, 시중금리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금리가 변하면 채권 수익률이 변해요.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사실 채권 수익률 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금리가 라고 얘기했다가 좀 약간 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만약에 상승할 경우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이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상승은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이끌고 금리 하락은 채권 수익률 하락을 이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앞에 우리가 배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우리 앞에 좀 전에 배웠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낮아진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랑 같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승은 채권 수익률 상승을 이끌고 금리 하락은 채권 수익률 하락을 이끈다라는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변했을 때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냐? 정의 관계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먼저 움직여서 금리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채권 수익률, 채권 가격도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하락해서 만약에 채권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라고 합시다.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서 채권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감소하면서 채권 투자 대신 뭐 다른 수익률 좋은 뭐 예금 같은 걸로 자금이 막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동한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 늘어나면 예금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채권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나, 어떤 투자를 하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 금리와 채권 관계는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이제 최고로 높을 때 채권 가격이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채권 가격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 그때 채권 가격이 가장 낮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그때 채권을 사서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팔면 매매 차익이 클 것이다.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매입하고 금리가 낮을 때 매도하면 매매 차익이 클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채권 기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자면요.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과 같은 시장금리 자체도 기준금리에는 이제 영향을 주겠죠. 변동시키는데 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흐름과 돈의 흐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채권 가격, 채권 수익률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큰 손들은 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의 상당 부분은 채권에 투자를 하고요. 일부, 그 사람들 어차피 가지고 운용하는 자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일부여도 사실 큰 건데, 근데 일부 자금만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낮은 그런 채권에 대부분의 자금을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은 아주 큰 규모의 돈이어서 금리가 아주 작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식보다 채권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요. 큰 손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막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알려준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서 미국채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큰 손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구나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즉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큰 신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밸런싱 하는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사이클이 이 지점이 이제 저점이 되겠죠. 저점에서는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침체가 끝나는 신호는 바로 뭐냐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들이 먼저 원자재를 막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가도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럴 때 적당한 낮은, 아직은 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좀 낮은 그런 시점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이 막 활발해져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돈들은 위험자산, 주식 같은 거에 위험자산으로 몰리겠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금리 수준은 아주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위험자산을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해요. 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빠지기 전에 이제 팔아야 이익의 크기가 클 테니까요. 그러면서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서 뭘로 이제 갈아타냐면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이니까 뭐 예금에 돈을 넣은다든지 아니면은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이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채권을 매입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정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실물 경제 활동이 좀 약간 위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경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보통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도 이제 조금씩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할 때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차익을 또 실현을 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만약에 점점 심해지면, 점점 이렇게 위축이 돼서 심해지면, 그러면은 현금을 어디에다가 이제 넣냐면 안전자산 같은 뭐 달러라든지 뭐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다가 자금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이제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저점 정도라고 생각할 때 다시 이제 원자재를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채권이 어떤 상품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뭐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를 유가증권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채권 관련 용어도 살펴봤고요. 채권을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아니면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과 시장 금리,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시장 금리,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외워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채권 수익률과 시장 금리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기사를 보면 경제 흐름을 아는 데 유용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리하고 퀴즈를 풀어보면 되는데 키워드가 이번에 좀 많죠. 그래서 채권 관련 용어만 해도 뭐 액면가도 나왔죠. 표면이자율 나왔죠. 액면이자율도 나왔죠. 표면이자율이 액면이자율 같은 거니까요. 뭐 그 다음에 뭐 금융채, 회사채, 국고채, 뭐 변동금리부 채권, 할인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그냥 정리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장기금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은 잘 보셨나요? 혹시라도 시험을 결시했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긴 봤는데 잘 못 봐서 좀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꼭 보면 되시고요. 기말고사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면 기말고사만 보면 F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중간 고사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면 사실 총점이니까요. 좀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 4강에 걸쳐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금리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제 인위적으로 결정이 되는 어떤 정책금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 외 모든 금리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4강에 걸쳐서 살펴볼 게 바로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 바로 시장금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거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이 넘쳐나서 이제 좀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자금 거래를 하는데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 바로 금리, 시장금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중간고사 이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을 만기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기라는 거는 돈을 갚기로 한 상환기간 또는 뭐 금융상품의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장기, 단기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만기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단기라고 얘기하고요.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만기를 기준으로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단기 금융시장,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단기 금융시장은 단기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장기 금융시장은 장기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는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 상품들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콜, CD, CP, 단기 채권 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 CD, CP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 상품들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이 되겠죠.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영구적인 거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채권이라는 또 상품이 금융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도 장기금융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거래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있죠. 장기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장기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도 장기금융시장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장기대출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장기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장기금융시장을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자본시장이라고 본자 같아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기금융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화폐시장 또는 뭐 화폐시장이 머니마켓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니마켓 이렇게 영어로 쓰기도 하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머니마켓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금융시장을 이제 만기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시장 금리 역시 만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단기금리, 장기금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는 뭐가 있냐?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는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주요 상품이 콜, CD, CP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콜금리, CD금리, CP금리, 그다음 단기채권금리도 당연히 단기금리 지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생략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장기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상품들, 3년 만기 해사채금리, 3년 만기 국고채금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10년 만기 국고채금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다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이번 시간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장기일수록 만기가 길면 길수록 지금부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이제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단기금리에 주목을 해야 하나? 단기금리 움직임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금리에. 그래서 단기금리가 먼저 보통 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기금리, 장기금리, 중장기금리가 변화를 이제 일으켜요. 그래서 단기금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걸 보면요.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나 속마음 같은 거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금리 흐름은 뭐 예금이나 채권 투자 시,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때 주식, 부동산 투자 여부를 그러니까 투자를 뭐 할지 말지 아니면 한다면 줄일지 이렇게 늘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판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금리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콜이라는 건 뭐냐? 금융기관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금 여유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아주 짧게 빌려 쓰는 그런 자금을 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콜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된 용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제 콜은 뭐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끼리 단기적으로 융통하는 거액 자금을 이제 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론과 콜머니를 합쳐서 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금이 남아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돈을 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머니라는 건 뭐냐면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좀 필요로 하는, 빌리려고 하는 그런 자금을 콜머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 단기적으로 짧게 빌려주고 금융기관끼리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거액 자금을 콜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 거래는 보통 1일에서 30일을 기한으로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요.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거래, 한 90% 이상은 하루만 빌려 쓰고 바로 갚는, 즉 아침에 빌리고 오후에 갚는 식의 만기 하루짜리. 그래서 1일물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 거래는 거액 자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저 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 단위로 돈이 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콜 거래도 뭐 담보를 제공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담보콜과 무담보콜, 무담보콜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이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보콜과 무담보콜로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냥 얘기한 김에 잠깐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만기는 보통 대부분이 이제 1일물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일 만기 콜 금리를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2일 만기짜리도 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어떤 경우냐면 지준마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급준비 예치금 기억나나요? 지급준비금? 그래서 지급준비 법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대출하지 않고 좀 남겨놔야 하는, 반드시 남겨놔야 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급준비금을 꼭 반드시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치금이 충족되는지 충족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날이 지준마감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준마감일이 있는데 이 지준마감일 전날에는요 은행이 이제 그 다음날 그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부족하면 채워놔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일 만기의 거래가 주종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루짜리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콜금리라는 거는 콜 시장에서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만기 콜 금리라는 게 바로 이제 단기금리 지표로 대표적인 걸로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만기가 진짜 짧잖아요. 1일이니까 초단기 금리 지표로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금리 지표, 초단기금리 지표로 이제 신문에서 보는 콜 금리는 개별 콜 거래 평균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단기금리 지표, 초단기금리 지표로 통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콜 금리는 그때 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보통 기준금리와 비슷한 선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변하면 콜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먼저 변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준금리가 변하면 단기금리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장기금리가 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변하면 단기금리 중에서도 콜금리가 제일 먼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금리가 다른 단기금리도 이제 변하게 되면서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아주 움직이도록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래야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잘 작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 기준금리가 변하면 콜금리가 변하는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콜금리가 2.5% 수준이에요. 그런데 금리 뭐 수준이 높아서 시중에 돈이 잘 안 돈다라고 한국은행이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로 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2%
25%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시중금리 하락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RP를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중에 돈이 풀릴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RP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RP를 어떤 규모로 매입하려고 제가 가정을 하냐면 3천억 규모로 이제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RP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RP 매입을 하는 거니까 한국은행이요. 어떤 식의 기준점이냐면은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할 때 받아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금리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RP 거래는요,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상으로 RP 거래를 할 때는요, 이게 그냥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입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다음에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이 최소 2% 정도는 이자를 받고 3천억을 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A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었냐면은 한국은행 상대로 이제 1,500억을 뭐 2.4%에 거래하고 싶다라고 적었고, B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을 몇 퍼센트랄까요? 2.2%를 적었고, 뭐 C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을 2.1%로 이제 적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제시가 만약에 됐다면, 세은행만 있어요. 세은행이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제 먼저 선정할까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A은행에다가 1,500을 A은행 상대로 RP를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억 원을 B은행을 상대로 2.2%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C은행은 남는 게 이제 2,500, 500이 되겠죠. C은행이 500억을 이제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부족한 자금을 사실 홀 시장에서 빌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RP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더 저렴하게 2.5%보다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그 RP 거래에 응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 저렴하게 조달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그렇다면 콜론 기관들은 기준금리에 맞춰서 요구하는 콜금리를 좀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 남아도는 자금을 단기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콜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제 아까는 내리는 경우였고, 이번에는 이제 올리는 경우인데, 올리는 경우도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해서 현재 이제 콜금리가 1.5%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찌저찌한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경기가 가열이 되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준금리 2%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금리가 좀 올라가도록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면은 RP를 매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은행이 RP를 매도할 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최대 2% 이자를 주고 3천억 정도를 흡수를 할 테니까 RP를 매도하면 돈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은 조건들을 이제 제시해봐라라고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2% 이하 금리를 제시한 은행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금리를 입찰한 은행 순으로 RP를 매도해요. 뭐 예를 들어서 A은행이 1,500억을 1.9%로 이제 제시를 하고, B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1.8% 제시를 하고, C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을 1.7% 제시를 만약에 했다면, 그렇다면은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C은행에게 1,000억, 그 다음 금리가 1.8%니까 그 다음 B은행에게 1,000억, 그 다음에 A은행은 1,500억을 적었지만 남는 돈은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A은행에게 1,000억 을 빌리는 거죠. 한국은행이 RP를 매도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콜시장에서 1.5%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RP 거래에 입찰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겠죠. 그래야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콜론기관들이 요구하는 콜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또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려면, 즉 기준금리가 변해서 기준금리 변화가 단기금리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중장기금리 변화를 일으켜서 한국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 금리가 움직이도록 하고 싶다면 이러한 금리 경로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 핵심이 바로 콜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시장 금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첫 번째 연결고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콜금리가 통화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금리하고 콜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떨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기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와 큰 차이로 좀 있을 경우, 이제 중앙은행이 큰 차이로 있는 기간이 좀 길 경우, 보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기준금리와 콜금리의 괴리가 좀 상당 기간 존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기사 제목에 콜금리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뭐가 좀 통화정책이 좀 잘 작동하지 않나, 아니면 좀 바뀌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보이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금리가 급등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히 급등한 게 아니라 급등해서 뭐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났다, 꽤 큰 차이가 났다 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일단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거는 일단 제치고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콜금리는 시장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콜 시장에서 자금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들의 수요, 이게 콜 수요가 되겠죠. 콜 수요가 더 많다, 공급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콜 수요가 더 많아야지 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금리가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큰 차이로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콜 수요는 많은데 빌려주려는 금융기관들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앙은행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단기 금리들까지도 막 오른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는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금융경색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금융경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자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신용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경쟁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죠. 보통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만약에 크게 올라가면 주가 같은 것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홀금리가 이제 막 급등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큰 차로 급등을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막으려고 중앙은행이 막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단기 금리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띌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홀금리가 기준금리와 큰 차이로 이제 막 내려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 초과 공급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구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한 3.5%로 이제 동결을 했었을 때 홀금리와 같은 단기 금리들이 기준금리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그게 좀 상당 기간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진 것도 있었고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불안하니까 자금이 단기로 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기 금융시장으로 돈이 막 갔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의 공급이 너무 넘쳐서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내려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홀금리가 그렇게 급락했는데도 만약에 중앙은행이 방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당분간 저금리가 유지되기를 한국은행이 바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당분간 물가가 상승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 같은 게 좀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 제목에 홀금리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등장하면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단기금리 지표로 홀금리 말고 또 두 개가 더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CD금리, CP금리가 급락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CD는 뭐고 CP는 뭐냐? 그래서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이 콜 말고도 이제 CD, CP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CD와 CP는 어떤 상품이고 CD금리와 CP금리가 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D라는 거는요, 이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디파짓이라는 거는 뭐 예금, 보증금, 은행 예금 이런 뜻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티피케이트는 뭔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말하잖아요. 증명서. 그래서 이거의 약자 CD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양도성 예금 증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이꼴 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은 뭐냐면 은행 정기 예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무기명 예금 증서입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만기 전에 팔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정기 예금의 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만기까지는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의 이자 손해 보고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면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CD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정기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CD를 사는 경우에는 내가 그냥 돈이 필요할 때 그냥 단기 금융시장에서 팔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에 예금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은행은 자금이 부족할 때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물론 이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약에 초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콜 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는 CD를 발행하고요.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 부족할 때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 외에도 뭐 예금을 수취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금융시장에서 그냥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만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초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는 콜을 이용하고,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는 CD 발행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장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CD는 무기명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금에 가입하면 통장에 이름 딱 적혀져 있잖아요. 기명이죠. 근데 CD는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그 CD를 내놓고 예금을 찾는 그런 사람만 이제 실명을 확인을 하지, 중간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돈 세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만기는 이제 30일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통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바로 91일 만기, 91일짜리입니다. 그래서 91일 만기 CD 금리가 단기 금리 지표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CD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 뭐라고 한다? CD 시장. 그다음에 CD 시장에서의 가격 뭐라고 한다? CD 금리라고 한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CD는 발행이 될 때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할인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CD를 발행을 하는데, 은행이 발행을 할 때 91일 후, 만기가 여기서는 91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 거죠. 91일 후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CD를 지금 900만 원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은행에서 91일 후에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그런 CD를 900만 원 주고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91일 후에 은행에 제시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기 이전에 90일 이전에 시장에서 뭐 증권사 같은 데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증권사는 또 만약에 이걸 사면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또 판매를 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CD가 발행되는 최초의 시장을 CD 발행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거래되는, 발행된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는 뭐를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때 CD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 그래서 91일 후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CD가 만약에 뭐 850만 원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850만 원 주고 사더라도 만기 시점에는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CD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원금을 받기 위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D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CD 금리 또는 CD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CD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CD 수익률이 내려갔다, CD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CD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금리, 어떨 때는 수익률, 이거 두 개 쓰는 이유는요,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CD 금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CD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썼어요.
자, CD 시장에서의 가격이 CD 금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CD 가격으로부터 구한 CD 수익률, CD 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CD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변하는 CD 연동 정기예금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D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대출의 금리가 바뀌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후자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친숙할 것 같아요. 그 변동금리 조건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CD 금리에 연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사실 예전에는 진짜 변동금리 조건 변동금리 대출일 때 2009년 이전인가? 그 전에는 거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가 바로 CD 금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변동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이 되면 고정금리, 그 다음에 만기 동안 시장금리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단위로 뭐 예를 들어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금리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변동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도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바뀐다. 얼마의 금리가 적용이 될지는 주기적으로 바뀐다. 뭐 3개월마다 바뀐다든지 6개월마다 바뀐다든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 구조는 지표금리에 가상금리가 더해지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표금리는 뭐냐?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돼요. 뭐 CD금리라든지 코픽스 같은 겁니다. 코픽스가 뭔지는 제가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리는 뭐냐? 고객의 신용에 따라서 더해지는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로 시장금리인 지표금리가 변하겠죠. 사실 시장금리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거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표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도 올라가고 지표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도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도 사실 뭐 지표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약 시점에 둘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금리인 거고요. 변동금리는 뭐 그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반영해서 고정금리를 보다 더 좀 높게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면 고정금리를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여기서는 뭐 코픽스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한 건데요. 코픽스라는 거는 그냥 국내 시중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비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주택부금, CD, 금융채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이때 금리가 바로 자금 조달 비용이고 이것들을 가중평균한 게 코픽스이다. 그래서 코픽스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를 그 약자니까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뭐 2010년 2월부터 산출이 돼서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4가지 정도로 이제 발표가 매달 되고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은 뭐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수준이나 뭐 자금시장 상황을 반영을 한 것.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을 때 빨리빨리 거기에 따라 영향받아서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내려가요. 그래서 대출받은 우리는 좀 유리하겠죠. 반면에 이제 잔액 기준 코픽스는요. 대상 월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달 비용들, 수신 상품의 잔액의 가중평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금 조달 비용을 누적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금리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잔액 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받을 경우 좀 더 좀 낫겠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 금리로 한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잔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한 변동금리 대출받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뭐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있고 뭐 단기 코픽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P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조금 빨리빨리 갈게요. 자, CP라는 거는요. 기업어음 코머셜 페이퍼의 약자가 이제 CP 기업어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유통되는 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진성어음과는 다르게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 증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이 좀 양호한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음이라는 건 뭐냐? 어음이라는 건 이제 갚아야 할 돈 나중에 주겠다면서 현금 지급일을 정해서 건네는 외상거래 증서예요. 그래서 이 어음에 대해서 이제 어음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래자 중 한쪽이 어음을 발행을 하면은요, 이걸 받은 거래자는 미리 정한 지급일에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요,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그 어음액을 다 주지 않고 할인해서 줘요. 그걸 어음 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CP는 기업들이 보통 상환 만기를 며칠에서 6개월 이내로 정해서 할인 발행해요. CD처럼 할인 발행한다. 할인 발행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자를 먼저 뺐다, 뭐 선이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CP 역시 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91일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1일 만기 CP 금리가 대표적인 단기금리 지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P를 발행하면 누가 사느냐? 보통 이제 그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이 인수를 먼저 하고요. 이거를 금융기관이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P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은 CP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CP 시장에서의 가격이 CP 금리이다. 그래서 CP 금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CP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CP 금리나 CP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자금 사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CP를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CP 가격이 내려가겠죠.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질 거라고요. CP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CP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의 의미는 뭐다? 더 싼 가격으로 사서 정해진 돈을 받는다는 얘기니까요. 수익률은 CP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CP 금리와 CD 금리 중에서 어떤 게 높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요. 금리는 무위험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 또는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신용위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이거는 원금 같은 것, 돈을 못 받아 손해볼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을 때의 위험을 뭐라고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 대가 같은 거를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유동성
유동성 위험 같은 것도 있겠죠. 유동화 하려고,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유동성이 떨어진 경우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위험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위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위험들이 부담하는 거에 따른 대가가 바로 위험 프리미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위험 프리미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에요.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도 커지는데요. 위험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는데 그 위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다? 신용 위험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 구조에서 나온 가상금리도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의 신용도는 은행보다도 낮잖아요. 은행 신용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 금리가 CP금리보다 더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업 위험이 조금 더 높으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P금리도 가 조금 더 높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오로지 기업이냐 은행이냐 요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CP금리가 당연히 더 높을 것이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CP금리 역시 주요 단기금리 지표예요. 그래서 CP금리가 급등했다면 기업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CP금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때의 그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P금리가 급등한다면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단기 자금 융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P금리가 막 상승하면은요 중장기 금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만약에 겪는다면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이제 CP금리가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단기 조달 비용이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단기 자금이 많아서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금리가 일반적으로 내려가면 중장기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앞으로 소비나 투자 같은 게 늘어나겠구나. 경기가 좀 회복되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금융시장의 대표 상품을 배웠죠. 그래서 콜, CD, CP 어떤 상품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변화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라고 또 정리하면 좋겠죠. 키워드라고 하면 뭐 있을까요? 콜, CD, CP, 콜금리, CD금리, CP금리, 그다음에 우리 단기금융시장, 화폐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번 시간 너무 좀 수업 시간 길었죠.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채권 기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